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조선시대 문헌을 넘기던 중 한 페이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상자가 산봉우리에 걸쳐 있고 그 주변에는 각종 동물들이 둘러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새겨둔 노아의 방주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에단 클라크 38배 영국 출신 고고학자로 현재 서울대 교환연구원입니다. 지난 15년간 중동과 아나톨리아 일대를 누비며 방주의 흔적을 쫓았지만 늘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기록을 발견하다니요. 이 문헌 제목은 대홍수기였고 성경의 홍수서사와 세부적으로 일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는 기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진짜 방주가 이 땅에 도착했던 증거일까요? 대체 노아의 방주가 왜 한반도까지 흘러왔다는 말인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문헌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고서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지면서 수백 년 전 기록자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붉은 주석으로 달린 메모들이 이 기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이미 이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약용과 이덕무의 필체로 보이는 주석들이 여백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 역시 이 기록의 진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록 속에는 거대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며 새로운 문명을 세웠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의 수는 800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육지에 발을 디딘 후 7일 동안 감사 제사를 올렸고, 그 제단은 훗날 이 민족의 성소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제물과 의식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기록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가져온 기술과 지식이 당시 이 지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목록만 해도 20가지가 넘었고 각각의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법과 바퀴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문자를 새기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전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져온 씨앗과 가축들의 종류였는데, 현재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작물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재련법과 농업 기술 그리고 천문학 지식까지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로의 전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빨랐던 한반도, 고고학사의 미스터리가 이로써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명의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발견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이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문헌의 내용을 되새김질했습니다. 비슷한 기록이 더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독립적인 사료에서 동일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고서 담당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친절하게 관련 자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20여 년간 고서를 다뤄온 그의 경험담을 들으며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서 목록을 뒤지던 중 삼국유사와 동국이 삼국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련이 기록한 삼국유사 속 고조선 건국 신화는 지금껏 단순한 전설로 여겨졌지만 이 문헌과 대조해 보니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화 속 상징과 은유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역사적 사건의 기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 속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과 태백산 정상에 신실을 열었다는 내용이 방주 도착 기록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높은 곳에서 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고, 태백산은 방주가 도착한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환웅이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렸다는 설화도 대홍수를 극복한 사람들의 기억이 신화화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질서를 세운 지도자의 모습이 신격화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기록들이 모두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의 높은 봉우리들, 특히 태백산과 소백산 일대였습니다. 이 지역의 해발 고도와 지형적 특성을 조사해보니 대홍수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산들의 고도와 위치가 대홍수 당시 물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 위치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정밀 지형도 위에 관련 지점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하나씩 점을 찍어가며 연결하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점들이 이루는 패턴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산맥들의 배치가 거대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항구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과거 거대한 호수였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호수의 가장자리가 바로 이 산맥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처럼 둘러싸인 분지 구조였고, 그 중심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 지역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빙하기 이후의 수면 변동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수천 년 전에는 현재보다 수십 미터 높은 해수면을 보였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해양학회의 논문들과 UN 기후변화 보고서까지 뒤져가며 고대 해수면 복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아라라산에서 시작된 방주가 어떻게 이 먼 동쪽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6,000km가 넘는 거리를 어떤 힘으로 이동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고대 해류와 바람의 방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뒤지며 고대 기후 복원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대 기후 복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국제 연구 논문을 밤새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수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3000년경 지구의 해류 패턴이 현재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생긴 거대한 기후 변동이 전 지구적인 물의 순환 체계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순환 해류가 흑해에서 시작되어 카스피해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류의 규모는 현재의 어떤 해류보다도 강력했고 지속적이었으며 대형 선박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해류가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내해들을 연결하며 최종적으로 동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라레와 바라시오 그리고 이시쿠로까지 모든 내륙 수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수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사막이 된 타클라마칸 분지와 고비 사막 일대가 당시에는 거대한 바다였다는 지질학적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소금 결정체의 분포와 퇴적층의 패턴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고대 해양 생물의 화석까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고대 해안선의 흔적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으로 드러난 지형의 굴곡들이 마치 거대한 강줄기의 흔적처럼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제 가설을 듣더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고기후 연구에 매달려온 이 분야의 권위자였고 저의 추론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연구하고 있던 고기후 복원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공동 발굴에서도 관련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홀로세 초기 아시아 대륙의 물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거대한 선박이 육로가 아닌 수로를 통해 동서를 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항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장의 복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고대 아시아의 수계도였는데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아라랏에서 시작하여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그어놓으신 길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한 항로였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간다면 방주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동쪽 끝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절풍과 해류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빠른 항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님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같은 수로상에 정착하기 좋은 땅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한반도였을까요? 중앙아시아나 몽골 고원에도 비옥한 땅들이 많았고 중국 대륙은 더 넓은 평야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같은 경로상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많았는데 굳이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적 표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서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주 승선자들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여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홍수기 말미에 기록된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방에서 해가 뜨는 곳 물이 마르지 않는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는 예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땅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여러 문구들이 연이어 나타났고 마치 이미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방주를 탄 사람들은 단순히 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땅을 찾아가는 신성한 여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들이 찾던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반도 곳곳을 직접 답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위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헌 속 기록들이 실제 지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사 전공인 이 교수님과 고고학과 김연구원을 동행자로 섭외했습니다. 배낭에 카메라와 측량 도구들을 챙기고 일주일간의 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태백산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한 기차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고고학자가 한국의 산속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방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차가 산간 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점점 높아지는 산봉우리들을 보며 고대 홍수 시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태백산 정상에 올라서자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해발 1,500m 높이에서 바라본 전망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산맥들이 마치 거대한 원형 극장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앙에 넓은 분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지의 크기만 해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고 거대한 선박이 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헌에서 묘사한 방주 정착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지형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고대 기록과 들어맞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산 정상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일반 관광객들은 볼 수 없는 유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돌무더기가 인위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김연구원은 이를 천재단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노인의 증언을 통역해준 이 교수님에 따르면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돌들의 배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고대 근동 지역의 제단 양식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제단석과 그 주변을 둘러싼 보조석들의 배치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제단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제단 주변에서는 오래된 토기 파편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에는 서령 문자와 비슷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기의 질감과 제작 기법을 살펴보니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현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토기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기호들을 해독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와 고문자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고대사연구소의 박 박사님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수십 년간 고대 문자 연구에 매달려온 분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이 기호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 무늬로 생각했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수메르 문자의 초기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을 뜻하는 기호와 배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홍수와 관련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기호와 구원을 의미하는 표시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소백산이었습니다. 태백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산맥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유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백산 정상 부근의 지형 역시 태백산과 유사한 분지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고대 홍수 시기에 섬처럼 물 위에 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중턱의 동굴에서 김연구원이 고대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배와 그 주변의 동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벽화의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고 그림 속 세부 묘사들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벽화 속 배의 크기와 모양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치수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라는 기록을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이 벽화의 비율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배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단순한 상상화가 아닌 실제 목격담에 기반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리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최고봉인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왕봉 근처의 바위 틈에서 이 교수님이 고대 문서가 담긴 토기를 발굴했습니다. 토기는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내부의 문서들이 훼손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예비 번역에 따르면 이 문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주한 경로와 정착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필체와 용지 재질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이 땅을 새로운 에덴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반도가 제2의 에덴 동산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거듭할수록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적 사고로는 학계를 설득할 수 없었고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헌과 유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현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정착했다면 DNA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유전 정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유전학과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교수님들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다행히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한국 각지에서 수집한 혈액 샘플 2,000여 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80여 개의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샘플을 확보했고 각 샘플마다 가계도와 거주 이력까지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일대 산간 마을 주민들의 샘플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고대 혈통이 비교적 순수하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가문들의 경우 더욱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분석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서 중동 지역 특유의 하플로그룹이 상당한 비율로 발견된 것입니다. 전체 샘플의 약 12%에서
이 특이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동아시아인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 이 하플로그룹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하플로그룹이 현재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지역 주민들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전자 지도상에서 확인한 결과 무려 8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바로 아라라산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구팀장인 정 교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인류 유전학 연구를 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전자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약 4,000년 전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자식의 분석법으로 계산한 결과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홍수 이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연대였습니다. 성경 연대기와 비교해봐도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유전학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했고 문화적 전승의 흔적도 찾아야 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였습니다. 만약 노아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곳에 정착했다면 고대 한국어에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기억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언어학과 교수들과 함께 고대 한국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어휘와 문법 구조를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조선 시대 언어에서 샘족 언어의 어근이 무려 30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일상 용어부터 전문 어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단순한 차용이 아닌 체계적인 언어 융합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종교적 용어와 제사 관련 단어들에서 히브리어와의 유사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하늘님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엘로힘과 어원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실에 앉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학자로서 마지막 검증 단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발견이라 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확신으로는 부족했고 동료 학자들의 냉철한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0여 년 전 박사과정을 밟을 때부터 저를 지켜봐온 분들이었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 지도교수였던 윌슨 박사님에게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를 모두 전송했습니다. 문헌 분석부터 현장 답사 결과, 유전자 분석 데이터까지 총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그로부터 온 답신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가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니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더 정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버드나 MIT의 유전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샘족 언어학과에도 언어 분석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히브리어와 고대 샘족 언어 연구의 본고장이었고 그곳 학자들의 검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레비 교수는 히브리어 어원학의 세계적 권위자였고 그의 검토 의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성경 히브리어부터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샘족 언어를 연구해온 산증인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가 보내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긴 편지 형식의 회신에서 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분석 과정이 치밀하고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대 한국어에서 발견된 샘족 어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언어 접촉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휘의 분포와 음성 변화 패턴이 자연스러운 언어 차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용어들의 경우 고대 히브리어의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현대 히브리어보다도 고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터키 아라랏산 근처에서 발견된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터키 고고학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근 발굴에서 나온 점토판에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토판은 아라랏산 남쪽 기슭에서 발견되었고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점토판에는 대홍수 이후 생존자들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기록과 함께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쪽이라고만 하지 않고 매우 상세한 지리적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땅, 산이 바다를 이루는 곳, 용의 모양을 한반도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모양이 정말로 용을 닮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일치점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였습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라랏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한반도에서 완성되는 거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연구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학적 증거, 고고학적 발견, 유전학적 분석, 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각도에서 모인 증거들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굳어진 통념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는 물론 한국사 학계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엄청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세상은 이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닿은 땅이 바로 이곳 한반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와 검증이 모두 이 하루로 집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제 연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발표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문장을 수십 번씩 읽어보며 혹시 논리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학자들이 이 충격적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0여 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일 아침 강당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거의 만석에 가까웠고 뒤편에는 서서 듣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국내외 고고학자들은 물론 언어학자, 유전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 기자들도 눈에 띄었고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미리 퍼진 것 같았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회의적인 시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라랏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그 산의 웅장한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한반도의 위성 사진, 고대 수로 복원도,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논리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하나둘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줄 때
여러 생물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고대 쐐기 문자로 새겨진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나란히 보여주자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용의 모양을 한반도라는 표현에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반도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반박들이 쏟아졌습니다. 학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는 유전자 분석 결과의 표본 크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스미스 박사는 언어학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언어 차용은 다양한 경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한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연구 계획과 더 많은 증거 수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여러 연구소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별 증거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 모든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레비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크 박사님의 연구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서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BBC와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모든 새로운 발견이 그렇듯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이단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학자들도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찾아온 약속의 땅 그곳이 바로 이 한반도였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발표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추가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청에서는 아라랏산 일대에서 새로운 발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방주의 출발과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몽골의 고고학자들도 고대수로 경로상의 유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시킨 것입니다. 한국사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이 한국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의 관련 연구소가 새로 설립되었고 수백억 원의 연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난관도 생겨났습니다. 종교계의 반응이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발견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땅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통적인 성지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였습니다. 불교계와 유교 전통주의자들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갈등 속에서 저는 순수한 학술 연구의 입장을 고수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미묘한 정치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중동 지역 일부 국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방주의 최종 목적지가 아시아라는 주장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터키 정부는 아라랏 산의 중요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라랏 산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방주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관련 유적을 조사하고 있다는 비공식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 발견이 새로운 민족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고대 항로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위성 레이더로 사막 및 지층을 조사한 결과 거대한 강줄기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제가 추정한 방주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로 한반도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이 제게 더 큰 질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반도가 노아 후손들의 정착지였다면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사건들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 깊은 저류에 흐르는 정신적 유산을 추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정착했다면 한민족의 특별한 역사적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주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사의 독특한 패턴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텨온 저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중국, 몽골, 일본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온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숱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왔습니다. 각각의 위기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불굴의 정신이 바로 노아 후손들의 신앙적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홍수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낸 그 믿음의 DNA가 이어져 내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의 종교적 포용성이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국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온 역사를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시켜온 포용력이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다른 종들이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지내했던 그 조화의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전례사를 살펴보면 더욱 신비로운 측면이 드러납니다. 서구 문물에 대한 저항이 심했던 동아시아에서 유독 한국만이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의 놀라운 수용성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기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앙의 유전자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신앙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발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급속한 성장은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발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폭발적 성장력 역시 노아 후손들이 가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 문명을 재건해야 했던 조상들의 도전 정신이 현대에 와서 다시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교육열과 지식에 대한 갈망도 흥미로운 연결점을 제시합니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모든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 보존에 대한 사명감이 한민족의 DNA에 각인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면 한반도 역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보여주는 한류 문화의 확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현상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노아의 후손들이 가진 구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민족이 가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탐구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깊어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을 답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을 자세히 관찰하던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탑의 구조와 비례가 노아의 방주 설계와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 비율을 적용해 보니 다보탑의 각 층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굴암의 본尊 불상이었습니다.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을 측정해 본 결과 정확히 아라랏 산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공류를 고려한 정밀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1도 이내였습니다. 신라의 석공들이 어떻게 이런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후 전국의 주요 고건축물들을 조사해 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조선왕릉들 그리고 종묘까지 모든 중요 건축물들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들을 지도상에 연결해 보니 거대한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처럼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종합해 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땅으로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건축, 도시, 계획, 심지어 국가 운영까지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설계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도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방주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정신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요? 단군의 건국 이념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구원받은 민족의 사명 의식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전통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보여준 놀라운 결속력 그리고 세계 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반도가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한 약속의 땅이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요? 분단된 현실 환경, 파괴, 사회 갈등 등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유산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무거운 질문들과 씨름하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일대 발굴 조사 중 중요한 유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런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양의 고고학 연구소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대 제단 유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인돌이나 적석총으로 생각했지만
정밀 조사 결과 전혀 다른 성격의 구조물임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재단의 구조와 배치가 제가 태백산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의 크기와 배열 방식 심지어 재단 주변의 보조 구조물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같은 뿌리를 가진 유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 아래 살아온 남북이지만 땅속 깊이 묻힌 역사는 여전히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는 더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통일부와 접촉하여 남북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견을 남북이 함께 연구한다면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평화적 교류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술적 가치와 민족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 끝에 조심스러운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료들도 이런 역사적 발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 연구가 시작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안보상의 우려 그리고 실무적인 절차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 마침내 판문점에서 남북 학자들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남북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김 교수는 60대 중반의 고고학 베테랑으로 40여 년간 백두산 지역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오래전부터 백두산 일대의 특이한 유적들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고구려나 고조선 유적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구조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군 신화와 관련된 유적들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지만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학계로서는 이런 발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는 깜짝 놀라며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따로 진행해온 연구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남북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백두산 천지 주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은 이 프로젝트에는 유엔의 후원과 여러 국가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분단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천지의 수위가 낮아진 틈을 타서 호수 바다 근처까지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천지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명백히 인공적인 것이었고 그 규모와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복합적인 종교 시설로 보이는 대규모 건축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조물들이 천문학적 정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구조물의 배치와 방향이 우연이 아닌 정교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특정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배치였는데 그 별자리는 바로 방주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아라랏산에서 보이는 별자리와 동일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늘의 모습을 컴퓨터로 복원해본 결과 완벽한 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백두산 일대는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면서 가장 먼저 성역으로 삼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신성한 예배 공간으로 조성했던 것입니다. 남북 학자들이 함께 이런 발견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학문적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아의 후손들이 꿈꾸었던 화합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단의 벽을 넘어 하나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통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발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발견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전 세계 한인 공동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민족이 노아의 후손이라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목사님은 3대에 걸쳐 이민 생활을 해온 분이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족사에 따르면 조상들이 큰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노아의 홍수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재외 한인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정착하든 빠른 적응력과 동시에 강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방주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조상들의 경험이 유전적으로 각인된 것은 아닐까요?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여 년간 타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해온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그들의 구전 민요 속에서 물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제일 한인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몇 대에 걸친 차별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조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한민족의 특별함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방주에서 시작된 구원의 경험이 민족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유산을 받은 한민족이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정신적 가치들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주의 확산 전통 가치의 퇴색,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등은 노아 후손들의 본래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특히 분단 상황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하나의 뿌리를 가진 민족이 이념과 체제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조상들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방주 안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공존했던 그 정신을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마지막 연구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긴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과연 아라랏에서 어떤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아라랏산에 다시 서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몇 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들과 그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여정이 제게 얼마나 큰 책임을 안겨주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에서 터키의 현지 가이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이 산을 안내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최근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월 수십 명씩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진 촬영보다는 조용히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에서 가져온 흙을 이곳에 뿌리거나 돌멩이를 가져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이미 이곳에 대한 특별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술적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모습에서 혈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이 모든 발견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고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던 그 정신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였습니다. 아라랏 정상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름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며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며 살아온 수많은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이 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재의 분단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의 배에서 시작된 민족이 왜 이렇게 갈라져야 했을까요?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혈연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방주 안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살았던 그 정신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일행이 있었는데 멀리서도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북한 공동 조사단이었습니다. 백두산 발굴 이후 이들이 아라랏 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는 학술적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방주의 출발점에 서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런 공동해외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김 교수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아라랏에서 시작되어 백두산을 거쳐 한반도 전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라랏 산 기슭에서 남북한 학자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추운 산 기슭에서 모닥불을 둘러싼 모습이 마치 수천 년 전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려 분단을 치유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처럼 들렸지만 점점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학문을 통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발견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라랏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노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남북 문화유산 공동 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백두산과 태백산 일대의 고고학적 연구를 남북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계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학술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지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남북한 공동연구단 구성이었습니다. 기존의 고고학 연구진에 더해 언어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측도 조심스럽게나마 협력 의사를 표명했고 중국 정부도 백두산 일대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삼국 공동 조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연구 발표 이후 관련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 지리산 일대 등산객들이 급증했고 지역 문화해설사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지역 발전 기회로 보고 스토리텔링 관광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유적지를 방문한 인증샷들이 쏟아졌고 역사에 무관심했던 청년들도 우리 역사의 특별함에 새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한국사학과 학생 이모 씨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회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해외 한인 정체성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념 갈등을 넘어서는 문화적 공통 기반이 확인되면서 대화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북한 측도 백두산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제한적이나마 학술 교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발견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시작이 한반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남북 공동연구팀과 함께였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성사된 역사적인 공동 탐사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 백두산 천지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뎠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신성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모든 연구의 종착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 발견이 현재와 미래에 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북한의 김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나누기 어려운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발견이 북한 사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들도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족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민족의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고 관련 자료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체제 대립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남한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이념적 차이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연의 끈이 정치적 갈등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천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천지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수천 년 전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 발을 디뎠을 그 자리에서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기적 같았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민족의 진정한 시작점에 함께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의 꿈이었는데 남북 학자가 함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천지 가장자리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남북 학자들이 함께 조상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나 이념을 떠나서 순수하게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북의 구분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유적이 아닌 노아의 방주 이동 경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산으로 보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동 경로 전체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인류 이동의 대서사실을 보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였지만 점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도 아라랏산 일대를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중국도 신장 지역의 고대수로 유적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의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국가적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학술적 성과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학술서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학자들의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발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남북 학생들이 공통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세대가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통일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학술적 성과가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저희가 발견한 진실이 정말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